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대화가 되고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만국의 공통 언어가 있다면 아마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오랜 시간 고향 원주를 위해서 다양한 클래식 공연 문화를 시도하고 있는 크리스천 음악가를 오늘 매거진 인터뷰 시간에 초대했습니다. 원주 오페라단 최용석 총감독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용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주 오페라단 총감독으로 소개를 했지만 음악협회 원주지부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더라고요. 예, 원주지부에서 감사를 맡고 있고요. 예, 음악협회 원주지부랑 함께 이제 오랜 세월 같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원주 오페라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창단한 게 2008년이고 약 10년 정도 대표로 활동을 하셨죠. 예, 제가 첫 창단을 했고요. 예, 2008년도에 창단을 해서 10년 동안 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또 한 6년째를 맞이하니까 15년? 15년. 예, 이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주 오페라단을 창단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태리 유학하면서 로마 오페라단에서 이제 오페라 공연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관객들 반응이라든지 그 이태리에서 갖고 있는 오페라에 대한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또 귀국하게 되면서 서울에서 오페라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공연들을 보다 보니까 왜 내 고향인 원주에는 이런 공연이 한 번도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원주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3, 40년 되는 기간 동안 한 번 국립오페라단에 온 거 외에는 공연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거의 전문가면 내 고향에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고향에 내려오면서 제가 오페라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많이 가까워졌다고 해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오페라단이 창단된다? 굉장히 주변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2008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들 놀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원주에서 어쨌든 오페라단이 하나도 없었고 외부에서 초청 오페라 오는 것도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 오페라라는 것이 완전히 생소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들 좀 궁금해서 약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놀랐던 부분이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에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원도, 원주나 춘천에서 공연하시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 정기 공연할 때마다 전속 매진이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제가 공연 활동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이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예술가들이 예술 세계도 중요하지만 관객들이 같이 호응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관객들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기획자가 발로 뛰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관객이 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초창기에는 티켓을 들고 직접 배달도 해드리기도 하고 네. 세일즈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단체를 모집하러 다니기도 하고 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여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와주셨었습니다. 티켓 배달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클래식 사실은 티켓을 드려도 잘 안 오던 시절이라 일단은 설명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달하러 다니기도 했었죠. 또 한 번 봤는데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또 공연을 보는 거는 또 어렵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들과 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제가 오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작품에 대한 대본만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오페라를 보면 지루하다고 사람들이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때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네.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면 오페라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시어트리컬 오페라랑 해설 있는 오페라를 많이 했어요. 네. 시어트리컬 오페라는 뭐냐면 오페라에서 지루한 부분들, 이제 흔히 말하는 대화하는 레시타티브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빼고 그 부분들을 연극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게 되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약간 퍼포먼스들,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흥미도 끌면서
그 내용들을 전달만 할 수 있으면 대본 자체는 훌륭한 대본들이니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시어트리컬이라는 오페라를 했고요. 네. 그리고 토크하는 형식의 대화하는 형식의 해설 있는 오페라를 진행해서 관객들하고 대화하면서 다음 장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그걸 또 어떤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면서 내용을 보여줘서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페라를 만들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오페라를 적응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한다면 많은 인프라와 관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그때는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 오페라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생소하셨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주로 공연이 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고 또 합창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쉬고 그다음에 다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레시타티브가 있는 것보다도 훨씬 힘들었다고. 체력 안배도 힘들고 너무 압축돼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은 있었지만 이제 관객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대목 하나가 있는데 오페라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외지 음악가보다는 원주 사람들을 기용하고자 애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오페라는 사실 근데 그냥 학부를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이렇게 해서 출연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 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도 하지만 그때 당시엔 유학을 다 마친 분들이 출연하는 건데 사실은 원주 출신들이 음악가들이 많고 또 서울로 유명한 대학들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원주에 무대가 없고 원주에서 원주 사람을 쓰는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게 되는 구조. 그래서 수도권에 머물게 되는데 저도 서울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했지만 외지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출신이 아닌 것 때문에 많은 차별들을 받게 돼요. 그 지역 출신이 더 우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좀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원주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드리고 또 그들이 또 여기서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무대로 갈 수 있는 처음 시작점을 만들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조건을 갖춘 음악가라면 원주 출신을 대부분 기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오페라라는 장르가 돈도 많이 들고요. 확장성을 가지려면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요. 보통 오페라단들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이제 뭐 대기업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의 큰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큰 이벤트를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건 자주 오랫동안 하는 것이 이 지역에서 오페라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목표는 1년에 오페라를 3번 정도 그래서 쉬지 않고 매년 동안 하겠다는 게 제 목표였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조금 글쓰기에 소질이 있어서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도비 공모 사업들을 많이 신청을 했고 꾸준히 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요. 후원은 2차 지원 정도의 느낌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1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독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초창기에 배달이라고 너무 웃긴데 발품도 팔아주시고 또 이렇게 공모전에서 또 이렇게 마련도 하시고 뭐 1인 다역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예산이 안정화가 되지 않고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기획 역할부터 시작해서 제작 역할 그리고 첫 작품에는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에너지를 쏟았지만 저희가 한 10년 이상이 되고 어느 정도의 단체가 갖고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고정 관객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많이 분업화가 되었고요. 지금 대표님 역할도 대표님 이제 모신 대표님한테 잘 맡겨드렸고 저희가 오케스트라 부분도 원래 제가 지휘도 했었는데 지휘도 지휘자님 불러서 맡겨드렸고 네. 현재는 제가 연출하고 총감독 역할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성원들이 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감독님의 개인 얘기도 좀 나눠볼게요. 원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에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산실인 이탈리아로 떠나셨어요. 이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 남들은 음악을 했다 그러면 다 부유한 집에
어느 정도 재정적 기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이 굉장히 들잖아요. 집이 어려웠고요. 예, 그리고 또 한 20살 되던 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 예, 가장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속된 표현으로 노가다라는 것을 띄었었는데 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냥 더블백을 메고 네. 무작정 이태리로 날아가게 된 겁니다. 비행기 값만 모아서 그냥 가신 예, 거예요? 비행기 값만 모아가지고 겨우 비자를 받아서 예, 이태리로 그냥 사실은 그때는 집이 어렸어서 사계절 옷이 다 더블백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더블백 가방 하나에 뭐 청바지 2개, 티 3개, 뭐 잠바 하나, 네. 겨울옷 하나, 뭐 속옷 몇 장씩 이렇게 이게 전부의 옷이 전부였기 때문에 네. 가진 옷을 다 그 가방에 넣어서 들고 비행기도 이제 이태리 가는 비행기가 첫 비행기였는데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거였죠. 이게 요즘 영화에 네. 보면 뭐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는 농담도 있는데 예, 그 첫 비행기는 비행기를 이태리 가는 비행기를 타고 예, 이태리를 무작정 날아갔었죠. 공항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그 이태리어 고급 과정까지 문화원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준비하셨네요. 예, 문화원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렴하게 해주던 시절이어서 문화원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또 외국이나 뭐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로마의 지도를 다 외웠습니다. 예, 지도를 다 외우고 교통수단을 싹 외워서 사실은 그 맵이 다 머릿속에 있는 상황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네. 예, 예약해놓은 숙소까지 무난히 갈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분이시네요. 야, 아무리 해외 나가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준비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아니, 그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예, 불안하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외워서 가겠다. 이런 의지였죠. 그러면 그렇게 이탈리아에 도착을 하셔서 바로 음악을 공부하지는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예, 가자마자 예, 이태리 로마에 있는 산타 세칠리아라는 국립음악원이 시험을 봤어요. 예, 그때도 이제 무모하긴 했는데 조수미 선생님이 나와서 유명해진 학교이기도 하고 네.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에 왔으면 예, 이태리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를 한번 가보겠다. 와.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원서를 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나 그랬더니 몇 년씩 준비한 사람들도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레슨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거였는데 네. 촌에서 강원도에서 온 애가 무작정 서류를 넣고 가겠다고 했었는데 놀라운 은혜로 넣자마자 합격을 했어요. 우와. 예, 그래서 합격을 네. 해서 바로 입학하게 됐죠. 이야, 멋지세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네. 또 그때 당시에는 유럽은 학비가 없어서 공짜예요. 제가 유럽을 다행이네요. 선택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네. 학비가 없어서 공짜인데 대신 매 과목마다 시험을 봐서 시험에서 떨어지면 예, 학교에서 퇴학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공부할 사람만 하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나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죠. 예, 과목 시험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네.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네. 굉장히 좀 유럽도 느끼고 즐기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 같은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학비가 무료이면은 거기서 숙식도 되는 거예요? 숙식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학비가 무료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다 무료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 체류하는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삿짐 날라주는 알바라든지 네. 예, 관광 가이드 하는 알바라든지 네. 이런 알바들을 계속 하고 있었죠. 아니, 유럽을 즐겨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가이드를 하셨어요? 예, 그것도 이제 뭐 책을 다 외우면 에피소드인데 사실은 장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가이드를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사진하고 그걸 다 외워서 현장에 가서 첫 가이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진짜 재밌는 분이시네요. 정말 리얼하셨을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이야기랑 이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사실은 오신 분들하고 되게 잘 좋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야, 그 유학생으로서의 그 어려움들 좀 어떤 게 기억이 나세요?
가장 큰 거는 뭐 금전적인 문제죠. 아무래도 예, 끊임없이 알바를 하고 끊임없이 일을 했었지만 예, 유학 도중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오. 네, 첫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좀 애먹었던 그런 막 어서 구하지 막 이러면서 어머나. 굉장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네. 고민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또 그때마다 묘하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때마다 또 먹고 살 만큼만 야. 많이 주시지는 않고 딱 먹고 살 만큼만 주셔서 예, 생계연명을 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삶이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음에도 로마 로얄 오페라 등 이 현지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을 받으셨다고요. 제가 일단은 오페라 유학 가가지고 7년 중에서 한 4년 정도는 많은 알바를 하면서 너무 고생을 했었는데 뒤에 3년 정도는 감사하게도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통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금전적인 게 따라주지 않으면 가서 숙박해야 되지 반주자 데려가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역을 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를 벌 수가 있어서 도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도전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라트라비아타 주인공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그 오페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 이렇게 이제 점차 현지에서 승승장구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귀국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라트라비아타로 데뷔하고 나서 많은 계약 제의도 왔었고 중국장도 갈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로마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처음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 형편이 갤런티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가 저희 큰아이가 막 그 소통이 되던 시간인데 아이를 한국에 보내고 제가 혼자 남아야 되는 거를 선택하든가 아니면 한국 가서 아이랑 같이 사는 걸 선택하든가 뭐 이런 기로였어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남으신 분들이 보면 보통 한국에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가 정착하는 기간 3, 4년 있고 그러다 보면 다시 외국으로 아이를 불러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돼서 사실은 아이가 한 성인이 될 때까지 따로 살게 되는 그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랑의 시간들이 중요하다면 한국행을 선택하고 예, 본인의 어떤 꿈이 더 중요하다면 유럽에 남는 것을 추천한다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 아이에겐 또 아이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좀 같이 사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행을 선택하게 됐어요. 이야, 그렇게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도전을 하셨던 분이 또 이제 가정이 생기고 또 자녀에 대한 마음으로 또 귀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조차 뭉클한데 그러면 귀국하실 때 고향인 원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모든 활동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가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맨 처음에 이제 서울로 귀국을 해서 서울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근데 고향에 어머니가 계세요. 네. 네, 어머니가 계신데 예, 아들들이 다 서울로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주말에 계속 원주를 내려왔었거든요. 왔다 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향에서도 오페라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해서 오페라단을 창단하고 오페라 공연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주로 오게 됐죠. 일복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편한 길이 있음에도. 아니 그래도 지역에 돌아오셔서 다양한 공연과 또 음악 활동으로 많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지난 2022년에는 오페라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있었고 또 그해 올해 원주 예술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어느덧 열정의 청년음악가 최용석에서 무르익은 최용석의 또 다른 음악적 시즌을 보내고 계시진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제는 이제 처음에 청년이었던 시절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예술가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만의 예술을 하는 거에 대한 기점이 아마 20주년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페라 가수만으로 달려가던 그 모습에서 음악을 전체로 얘기할 수 있는 음악가로서의 자리를 잡고 또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창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현재는
오페라 가수보다는 연출이라든지 지휘라든지 극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자연히 나이가 들어가면 변해가야 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그 음악을 하는 그 활동 영역이라는 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무르익어 가는 그런 때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50의 나이를 넘어가면서 예, 50의 나이를 넘어가면서 이제 네. 60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몰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젊은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좀 더 완성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지역 음악 공연의 지경을 넓히는 데도 애를 참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을 통한 선교 활동에도 많은 비전을 갖고 계시다고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선교단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예, 선교단에서 같이 선교 합창도 하고 오지 선교도 가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건 그래도 조금 더 완성된 음악가가 돼서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은 인도에 네. 저희가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인도예요. 예, 그래서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의미 있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음악 활동을 보여주고 저희가 선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연히 인도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선교사님한테 그런 걸 했죠. 인도는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안 됐고 기독교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그 탄압받고 이런 곳이라 거기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와서 공연들을 막 해주시면 좋겠고 그 공연들 속에서 성가곡을 넣어서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인도를 이제 저희가 한 15일 정도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거의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씩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초중고 학교에서도 많이 했고 네. 또 대학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들을 좀 다니면서 음악을 처음 접하는 우리가 생각하면 클래식을 이제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도는 인도 음악이 있고요. 클래식을 전혀 몰라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예, 그래서 저희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그 아이들한테 선교 노래를 불러주고 또 저희가 그 클래식 음악회를 하면서 돌면서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이 네트워크가 넓어지시고 그래서 선교사님 네트워크에도 도움을 드리고 많은 선교 공연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선교 연주를 계속 꾸준히 하고 싶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다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선교 여행을 계획해 볼 계획이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네. 선교 독창회라든지 교회마다 하는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어떤 활동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성가대 지휘자로 있고요. 매주 가서 이제 성가대를 연습시키고 네. 성가대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섬기시는 교회가? 원주의 개운감리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전문가가 지휘를 하시면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지휘를 하면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네. 제가 갖고 있는 모토는 성가대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구성원들하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 제가 합창단 생활을 좀 하면서 느꼈던 건데 합창단을 할 때 기분이 나쁘면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할 때도 자꾸 지적하고 너무 음악적으로 하다 보면 대원들이 이제 노래가 잘 안 나오니까 즐거운 마음에서 행복하게 하는 걸 모토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아주 화목하게 성가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좀 많이 당해봐요.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또 어떤 음악적 활동 또 실험을 이어가실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끝으로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오페라단을 하면서 많은 오페라를 만들어 봤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출연해 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창작 오페라를 저희가 6편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명작들이 몇 작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은 크리스찬 오페라를 만들어서 좀 명작을 만들어내는. 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작품들을 만들다 보면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작곡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학술적인, 예술적인 작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사람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음. 저희 크리스찬 오페라를 좀 만들어내는 게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더 꿈입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그 꿈을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오페라단 최용석 총감독과 말씀 나눠봤습니다.